자, 우리 지난주 6주차 복습 문제 먼저 볼게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다 갖고 계시죠? 예.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 행위 중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의뢰인하고 개공이 거래하면 직접 거래는 맞죠, 그죠? 예. 근데 누구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5입니다. 1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예.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 행위로 처벌되나 임대업, 매매업은 금지 행위죠. 근데 임대업이 금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아니한다. 5, 3.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소소한 경우에 그 원인되는 거래계약은 불법적인 원인이 개입된 거래이므로 모효이며 달라 끊고요. 거기까지 OX. X. 예,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죠. 무효가 되는 거는 그 수수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지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수한 보수 전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수 전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고요. 예, 어떤 것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초과된 부분만 반환하면 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와 관련되어 의뢰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유일하며 달라 끊고 OX X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그렇게 하죠. 전체 X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며 이외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금지행위 자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죠. OX 5입니다. 6번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와의 협력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무등록 중개업 자체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OX 한번 먼저 해볼게요. 5예요. 5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그냥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게 33조에 정해져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7번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만 일방대리는 허용된다. OX 5 7번도 별표.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죠. 일방대리는 허용이 됩니다. 8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이수 대상은 모두 동일하다. OX, X 모두 다르죠. 9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뭘 지도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독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도보다는 감독. 행정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3년 2천. 그래서 전체 5예요. 10번 지도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개공 및 거래정보 사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OX 먼저 한번 해볼게요. X 뭐가 틀렸을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개공은 업무정지가 맞아요.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맞습니다. 11번 개공이 이중 등록을 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대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전부 다 뭐지요? 절대적 취소에다가 형벌은 몇 년 몇천, 1년 1천의 형벌까지 있습니다. 11번 5네요. 그죠? 전체 5. 1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죠. 반드시 서명 민날인 하에하며 그래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OX
5죠. 예, 요거 서명 민날이나 의무가 있잖아요.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고 자격이 취소가 되면 역시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다. OX 5죠. 14번은요. 14번은 별표를 3개만 해주시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이 취소가 됐대요.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이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예, 자격 취소가 되고 3년간 결격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등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됩니다. OX 5. 요거 우리 14번은 정정할게요. 별표 5개.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문장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개공이 뭐에 해당이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그거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15번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이를 할 수 없다. OX X 뭐가 틀렸을까요? 등록 취소가 틀렸죠. 등록 취소는 3년의 시효라는 게 없고요. 업무 정지에만 시효가 있습니다. 이 15번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폐업 후 재등록했다는 거죠.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OX 5 폐업 전 지위 승계하죠. 예. 승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몇 년짜리하고 몇 년짜리 승계가 있죠. 1년짜리 승계하고 3년짜리 승계가 있죠. 그죠? 예. 17번 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자, OX X 자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냥 거기 17번에서 지문에서 틀린 거 찾아보시라고. 세원 300인 맞아요. 맨 마지막에 성립 틀렸잖아요. 성립. 그죠? 성립이 틀렸고 설립한다라고 해야지. 그죠? 성립이 아니고 설립이라고 했잖아요. 설립. 예.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성립이 아니라 뭐라고요? 설립이 맞아요. 설립한다가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게 꼭 굳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라고 했잖아요. 창립총회 의결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창립총회는 당연히 600명 모였을 테고 과반수의 동의를 해서 의결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는 그게 다 성립이 됐다는 거고 틀린 거는 딱 맨 마지막에 성립만 틀렸네. 그죠? 성립이 아니고 설립. 18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달라 끊고 여기까지 OX. 이게 과거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요즘에도 잘 나오지만 OX, X. 왜 X? 서울특별시에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그냥 서울특별시 빼야 돼요. 그러니까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굳이 서울에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울에 두어야 하는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서울특별시 이 지문 유심히 잘 보셔야 돼. 전체 X예요.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나머지는 좋은데 뒷부분은 좋은데 앞부분에 서울특별시 때문에 틀린 겁니다. 18번, 19번 협회와 지부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국장만이 할 수 있대요. OX 5 반드시 국장만 해야 됩니다. 20번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나요? 예, 위탁 가능합니다. 위탁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업무하고 무슨 업무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시험에 관련된 거하고 교육 업무 이런 거. 21. 등록관청은 이중 등록을 하거나 이중 소송을 한 개공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OX, X. 자,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틀렸죠, 그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포상금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럼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만 나와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만 나와요. 딱 세 개.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 요 세 개만 나오고요. 이중자 들어가는 거 안 나옵니다. 22. 포상금 지급 사유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OX, X 뭐가 틀렸을까요?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하나여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공소제기하고 비슷한 거 뭐? 기소유예, 기소유예 결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공소제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소유예. 제가 지난주에 이거 좀 구분해드렸죠. 2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X 행정수수료 안 냅니다. 이때는 24. 협회에 대한 과태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가징수하나 달라 끊고 여기까지 OX. 5. 여기까지 일단 맞았고요.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만이 이를 부과한다. 뒷부분만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 틀렸는데. 딱 하나. 만 틀렸죠, 만.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과태료를 등록관청도 하지만 이 관청도 하는데 시도지사가 언제? 한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지 경우. 딱 한 가지. 교육 중에서 무슨 교육? 연수교육.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하잖아요. 그죠? 딱 하나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만 만자가 틀렸네요. 25. 소공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하여도 해당 죄에 규정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한다. OX, X 뭐가 틀렸을까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징역형 틀렸어요. 해당 죄에 규정된 무순형만 과한다. 벌금형만 과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만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책 3편으로 갈게요. 3편. 자, 3편은 여기다 좀 잠깐 펴놓으세요. 3편. 여기다 좀 잠깐 펴놓고요. 3편. 예.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0문제 내외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3장 있죠, 3장. 1, 2장은 뭐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없고요. 3장에서 최소한 2개 정도에서부터 많이 나오면 5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이 들쑥날쑥 하긴 한데 2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3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장도 뭐 출제할 거 없고 5장에서 한 문제 정도, 5장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6장에서 두 문제 세 문제, 6장에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6장, 그러니까 5장 6장은 민법 있죠, 민법. 민법하고 시험 범위가 100% 중복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1, 2차를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5장, 6장을 별도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5장, 6장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민법 공부를 안 하니까. 5장, 6장은 민법하고 시험 범위 중복되는 부분이고 7장의 경매 공매에서도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경매 공매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뭐만 나오냐면 경매에서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482페이지. 482페이지 제1장 총설. 이쪽 총설에서는 문제가 나올 게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실무의 의의 정도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483페이지 실무의 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완성까지 중개업무 활동 일체를 중개실무라고 하는데요. 채색 하나만 할게요. 중개실무를 간단히 정리하면 뭐에서 뭐까지라고 정의해 볼 수 있죠. 첫 줄의 가운데 중개계약에서부터 중개완성까지, 거기다가 채색해 주세요. 중개계약에서부터 중개완성까지를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488페이지 제2장 중개의뢰 중개계약.
어쩌다가 하나 정도 나올 수는 있고요. 뭐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하고 유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 성질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490페이지 중개계약의 의의. 중개계약은 밑에 판례 있잖아요. 1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중개 행위를 의뢰하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의뢰하고 그 의뢰를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이걸 무슨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죠? 청약의 의사표시.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약속이라는 걸 쓰죠. 그럼 이렇게 의사 표시가 합치되는 거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합의라고 하죠. 합의. 합의되는 걸 우리가 계약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합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뢰인과 개공과의 합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의뢰인과 개공과의 합의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하단 쭉 내려오시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내려올게요. 우리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인데 민사중개계약의 반대말은 상사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요. 민사중개 쪽이어야 합니다. 이제 상사중개일 수가 없는데요. 상사중개일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도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매 소매할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니라 사인 간의 어떤 사적 거래 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는 100% 민사중개여야 합니다. 상사중개는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보면 위임유사계약이다 이런 말 써 있는데 그 위임유사계약은 무슨 계약이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여백 보조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우리 민법 시간에 전형계약이라는 거 배우는데 이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매매에서부터 뭐 위임계약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이 폼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 안에 못 들어가냐면 무슨 계약 안에 못 들어간대요. 전형계약 안에 못 들어간대요. 이 폼이 정해져 있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14가지 기본 폼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대신 못 들어가지만 무슨 들어가 있는 애 중에서 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위임계약하고 얘하고 굉장히 뭐하대요?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을 전형계약 중에서 가장 그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 무슨 계약이 있대? 위임계약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우리 분료식 계약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우리 중개계약은 어떤 요식이나 방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뭐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유상 쌍무계약이다 이런 말 썼는데 유상계약 쪽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엇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랬냐면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행위로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에 보면 계속적이고 임의적 계약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 그 임의적 계약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보시고요. 그 임의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결상의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떤 손님이 가져왔다. 그러면 그 물건이 내가 마음에 들고 중개할 만하다 그러면 받아도 되고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옆집에다가 내놓으시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체결상의 의무가 없는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당연히 비전형 계약이에요. 우리 14가지 전형 계약에 들어가지 않는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고 하단 쭉 내려오시면 중개계약의 유형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493페이지 보면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죠? 요 일반, 전속, 독점은 독점력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죠. 다시 일반, 전속, 독점은요. 뭐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독점력의 유무, 독점력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일반, 전속, 독점입니다. 그러면 질문, 일반 중개계약은 독점력이 있다 아니면 없다? 독점력이 없는 방식이죠. 반대로 전속 중개계약하고 독점 중개계약은 뭐가 있는 방식이에요? 독점력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구분 방식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장 넘기시고 494. 4번, 5번에 보면 단독 중개하고 공동 중개가 있는데 단독 중개하고 공동 중개는 뭘로 구분하나요? 혼자 하냐 둘이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참여하는 계공의 수가 혼자다 그러면 단독,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공동,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정가하고 순가가 있는데 정가 순가는 보수를 미리 정하느냐, 미리 정한다면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하냐면 정가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팔린 거 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의 계약이 바로 뭐예요? 순가 중개계약이 되죠. 거기 순가 중개계약에다가는요, 채색 하나 해주시고 제목에다가 그리고 별표도 좀 하나 해주시는데 이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가 중개계약이고요. 실무에서 조금 이 실무 파트에서 이건 저 법령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문이 없으니까 실무 파트에서 그나마 가장 출제가 여러 번 됐던 부분이 이 순가중개계약이고, 특징 니은번을 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특징 니은번. 순가중개계약은 그 자체로서 위법성은 없다.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순가중개계약을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뭐가 아니니까, 위법이 아니니까 해도 되는데, 계공이 폭리를 취하면, 여기서 폭리를 취한다는 거는 무슨 한도를 넘어가면, 법정 한도를 넘어가면 그것은 금지 행위가 되고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잠재적 위법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대요. 잠재적 위법성이 있대. 그럼 좀 약간 상충되어지는 듯한 표현이 쓰여 있는데 다 기출됐던 지문이라서 충돌 없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가 중개 계약을 해도 되는데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위법성은 있대. 잠재적 위법성. 그거 자체가 위법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잠재적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단 보시면 이제 중개계약의 종료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완성이 되면 목적이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의 경과. 보통 우리 중개계약은 3개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료. 그 다음에 해지. 중개계약의 중간에 해지될 수 있죠. 나 팔으려고 했는데 안 팔을래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물건의 멸실. 물건의 멸실은 불능 상태가 되는 거니까 계약의 종료.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중개의 완성인데, 일반 중개 계약에서 보통 다른 계공이 중개를 완성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완성이 되는 거고, 계공이 사망하던 의뢰인이 사망하던 어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그거는 불능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역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절에 중개 의뢰의 수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뢰의 수집은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집하는 방식에는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이 있는데, 직접 수집하는 거는 건 광고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고, 간접 수집은 소개 같은 거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가요, 부동산 중개가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뭐를 좀 잘하는 사람은 중개를 잘하게 되냐면, 영업 잘하는 사람은 중개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가 또 이렇게 되게 좋을 수밖에 없냐면, 무슨 관계가 굉장히 좋겠어요. 인간관계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핸드폰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전화번호 이렇게 전화번호가 뭐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입력돼 있다. 이러면 무슨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뭐도 잘하게 되고요. 영업도 잘하게 되고 나아가서 부동산 중개도 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핸드폰에 전화번호 딱 2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거 잘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측면이기 때문에 그 간접 수집은 소개를 받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업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이제 우리 여기 학원에서 그 합격하신 분 중에서 요 근처에서 개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그 개업주에 좀 수업 마치고 오후에 좀 여기서 걸어갔다 올 만한 거리 갔는데 화분이 그 사무실이 한 평수로 한 8평? 뭐 이 정도 되겠더라고. 8평 정도 되는데 화분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8평이 꽉 차고 남아 가지고 밖에다도 내놓고 그 복층으로 돼 있는데 위에도 올려놓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화분 화분값만 한 몇백만 원어치 되겠더라고. 화분값만. 예. 하여튼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밑에 이제 접수 시 확인 사항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넘어가시고 499페이지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장점,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계약을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죠. 뭐 예를 들자면 기본적 내용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것도 없고 분쟁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유통시장의 근대화의 기능을 꾀할 수 있고요. 3번에 보면 투기의 예방적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그 3번 옆에다가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중개가 일반적이라 그랬죠? 일반 중개 계약이 일반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무슨 중개 계약으로 만약에 바꾼다면요. 전속 중개 계약이나 아니면 독점 중개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시장이 이제 빠르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건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중개 계약은 대부분 다 구두로 하잖아요. 구두로.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안 쓰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미리 정하게 돼요? 아니면 나중에 정하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이거 팔아주시면 서운하지 않게 드릴게요. 이렇게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이렇게 손님들이 내놓는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순가예요. 순가. 서운하지 않게 준대. 서운하지 않게 준다는 건 의미로 어떤 의미예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딱 법정한도만 주겠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 손님들이. 그러면 섭섭지 않게 드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럼 그게를 표현 자체를 법정한도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순가에 대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전속이나 독점은 100% 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되거든 여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정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가보다는 정가가 투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당연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가하게 되면 자꾸 개공들이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금액을 막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가 이렇게 조장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양가로 4번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서면으로 해놓게 되면. 그 다음에 5번은 제목을 좀 전체적으로 다 채색을 해주시고요. 그게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서면하게 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잡히니까. 그래서 자주적 통제 기능의 강화. 그게 이제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면 관에서 뭐 할 일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통제할 일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 주도의 통제 기능은 약화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고요. 50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504페이지 제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2개, 많이 나오면 5개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학습 포인트 잠깐 볼게요. 출제 포인트 밑에 학습 포인트. 구체적으로 보면 분묘기지권 중요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도 되게 중요하고 외국인 토지법은 왜 중요하냐면 다른 데서 안 배우고요. 다른 데서 시험 범위가 안 되고 이 과목에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공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에서도 이 법에서도 좀 중요한 그런 주제이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취증 같은 경우에는
공법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공이 뭐를 중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농지 이런 거, 그러니까 농지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506페이지. 조사 확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확인 방법에다가요. 일단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 큰 제목 옆에다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일단 조사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기 전에 조사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조사 확인을 한 이후에 그 확인한 내용을 뭐 할 거냐면 설명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조사 확인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기 위해서 한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과 조사 확인할 사항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위해서 조사 확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일단 방법 세 가지만 먼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1번에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에다가 제목에다가 전체 채색해 주시고, 2번에 보시면 공부상 확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부를 뭔가 띈다는 거지. 공부상 확인에도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3장 넘겨보세요. 손으로 잡으시고 512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보면 3번에 무슨 답사라고 되어 있나요? 현장 답사. 거기다도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네, 그 다음에 뭐를 띄워보는 방법이 있죠? 공부를 띄워보는 방법.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가는 방법, 현장에 가는 방법. 예,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1번에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주시고 이렇게 쓰세요. 자, 개공이 모든 거를 조사 확인할 수는 없고요. 조사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확인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상태죠, 상태. 그 물건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상태, 그렇죠? 상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권리를 뭐 할 의뢰인에게요?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전 의뢰인에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상태. 자, 무슨 상태? 물건 상태. 네, 물건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물건 상태는 개공이 직접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물건을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의뢰인으로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나서 2번에 뭐를 띄는 거냐면 공부를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 제목에다가는 양갈래를 한번 펼치세요. 공부 양갈래. 자, 공부는 두 가지 공부가 있는데 무슨 공부라고 부르는 공부하고요, 대장이라고 하는 공부하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공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대장은 왜 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은 표시관계를 알기 위해서 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장을 왜 띈다고요? 표시관계요. 네, 그러면 등기부는 왜 띄느냐? 네, 등기부는 왜 띄는 거냐면 권리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띄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발급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죠. 대장에는 표시, 그죠? 네,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 이렇게 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대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대. 대장을 떼야 돼? 아니면 등기부를 떼야 돼? 등기부.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련된 건 무조건 등기부다. 소유자 관련 무조건 등기부. 소유자하고 관련됐다. 이런 무조건 등기부. 왜냐면 소유자는 권리자이니까. 그거가 좀 시험에 잘 나오네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508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떼야 하는 공부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억짜리 임대차를 하나를 알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많이 받아야 50만 원이에요. 많이 받아봐야, 임대차 많이 받아봐야. 예, 그리고 양쪽 해봐야 얼마야? 10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 100만 원을 받고자. 근데 이거 100만 원을 받으려면 무슨 중개여야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단독 중개여야 1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 중개도 아니고
만약이면 공동 중개일 확률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그러면 최대 받아봐야 얼마야? 50만 원이거든. 예? 최대 많이 받아봐야. 그런데 그 떼어야 하는 공부들이 한번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50만 원 받으려고 그거 다 떼어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통합시켰어요. 2014년도에 공부를 통합시켰다고. 하나로 공부를 통합했는데 맨 마지막 공부만 띄시면 돼요. 우리 실무 나가시면 이제 실무 개공들 이게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죠, 돌아서. 그러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옆에 보니까 몇 개의 장부를 통합했대요. 18개. 위에 있는 거 다 통합시킨 그런 공적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에 보면 무슨 관계랑 무슨 관계를 다 담고 있대. 표시관계하고 권리관계를 다 담고 있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장 따로 뭐 등기부 따로 안 떼도 돼요. 그냥 부동산 종합증명서만 띄면 된다. 제목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요거 단독 문제로도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18가지 각종 공부를 통합해 놓은 공적 장부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법에 그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무슨 공부라고 한다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말하자면 그 중개할 때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까지만, 확인서 빼고 토지 이용 계획까지만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그 이용 계획은 소유자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국가의 계획이에요? 국가의 계획이죠. 국가의 계획입니다. 국가의 계획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 국가가 그 토지를 자연 녹지로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대요. 자연 녹지로. 그런데 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계획은 뭐냐면 여기다가 공장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계획과 이 계획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누가 계획을 바꿔야 돼요? 국가가 계획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매수인이 계획을 바꿔야 돼요? 매수인이 계획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개공은 이 공장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토지를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발급받는 것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511페이지, 그러니까 뒤쪽이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뒤쪽에 유의사항 2번을 보시겠습니다. 유의사항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철도보호지구 가운데 찾으셨어요? 거기다 채색하시고, 좀 넘어가다 보면 학교 환경 위생 정하고요.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채색해 주셔야 돼. 뭐하고 철도보호지구하고 학교 환경 위생 정하고요.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만 볼게요. 확인하여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랬죠. 그 확인하여 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안 되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더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렇죠? 딱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두 개의 예시를 했으니까, 그 법률적으로. 그래서 철도보호지구하고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장 같은 걸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보호지구하고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 우리가 이용 제한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가봐야 되겠어요? 무조건 현장에 가야지. 이거 확인이 안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 현장.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3번에 보면 무슨 답사라고 되어 있나요? 현장 답사. 그러면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먼저 적어봅니다. 현장에다가 양갈래 펼치시고요. 제목 옆에다가 현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갑니다. 첫째는 미공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요. 미공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미공시사항 확인. 또 하나는 공시사항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미공시 사항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 방향 같은 것들이 대장상에 안 나타나요. 자, 손님 중에서요, 남향집이 아니면 보려고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열에 5명 정도는 남향집이 아니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동향집인데 그러면 아예 안 볼래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방향이 건축물 대장상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반드시 어디에 가서 확인해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시에서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권리관계에서도 이제 우리 그 미공시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당권하고 유치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하고 유치권 있는데, 저당권은 뭐가 되는 권리예요? 등기가 되는 권리인데, 유치권은요, 등기되지 않는 권리잖아. 그럼 유치권을 확인을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확인을 해줘야지. 예, 근데 확인을 하는데 공시되지 않잖아, 이런 거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현장에 가서 점유관계를 조사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공시사항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장상에는 4층으로 나타나요. 분명히 어떤 건축물이. 예, 그런데 실제로는 몇 층인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경우. 4층인데 대장에는 5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한 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을 개공이 파악했습니다. 이 현상을 개공이 파악했어요. 근데 손님한테 개공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때요? 사장님 이거 사시면 4층짜리 가격을 주고 사시는 거고, 그럼 몇 층을 받게 되니까 5층을 받게 되니까 한 층을 덤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사장님은 땡 잡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때요? 예? 이렇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아 그래 내 땡 잡는 거구나 빨리 사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큰 문제가 될까? 이게 땡 잡는 게 아니에요. 왜 땡 잡는 게 아닐까요? 이거 일단 한 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철거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철거 안 하려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예, 철거하거나 이행강제 부과.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게 대장에는 몇 층으로 나타나지만 4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한 층을 불법으로 증축해 가지고 사장님 이거 사셔서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거나 한 층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내고 있다가 뭐 10년이든 몇 년 내고 있다가 한시적으로 이거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는 게 뭐냐면 양성화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성화 시켜줬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까지 한시적 양성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작년에 한번 그런 거 있었고, 계속 그 대신 내야 돼. 이행강제금을 뭐 매년 얼마씩 내야 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결코 뭐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땡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넘어갈게요. 515페이지 가실게요. 네, 515페이지. 제2절 조사 확인할 사항. 조사 확인할 사항은 아까 뭐하고 동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할 사항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9개가 있는데 그 9가지 사항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볼 건데요. 그 9개잖아요. 밑에. 그걸 한번 풀어 볼게요. 제일 먼저 기본적 사항에서 보면 토지의 소재지하고 지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소재지 지번은 표시니까 뭐를 확인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죠? 대장 표시니까 뒷장 넘기시고 516페이지 지목, 면적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표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대장. 그 지목 옆에다가는 그 옆에 보조단에 써 있네요. 보조단 5번째 줄에 몇 개의 지목 이렇게 되어 있나요? 28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지목은 법적으로 28개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여야만 하지요? 1개. 그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면적. 면적은요. 면적은 그 제목 옆에다가 보조단에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볼게요.
면적 옆에다가 면적은 측량하거나 측정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면적은 우리가 측량하거나 측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면적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뭐만 보면 돼요. 대장을 가지고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꼬시는 지문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개공은 면적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로 했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뭐 하려고 측량을 해요? 그럴 의무도 없고 측량할 기술도 없고 우리가 그런 고난도 없고 그러니까 면적은 무조건 뭐를 띄어서 확인한다? 대장. 그래서 면적은 대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515페이지에 토지의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계라는 거 있잖아요.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할게요. 토지의 경계에다가 채색하시고 보조단에다 하나 좀 적어볼게요. 경계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경계는 선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다라는 거. 딱 한 단어로 얘기해서 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은 0.1mm의 굵기로 제도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의 굵기로 제도하는지. 자, 경계의 선은 몇 밀리미터요? 0.1mm. 자, 그럼 이거는 눈에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이거 안 보이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눈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0.1이면 보여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도면에 존재합니다. 자, 도면에 존재하는 경계를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계가 이제 이걸 가시적이라 그래요. 가시적. 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안 보이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 근데 토지에는 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토지에는 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토지에 있는 선은 비가시적이에요. 반대로 토지에다가 뭐 선이 보인다, 이분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 네, 없는 거가 보이면 이것도 이상한 거니까. 그러면 토지에는 비가시적인 겁니다. 네, 그러면 도면에 있는 경계를, 가시적 경계를 어디에다가 표시해 볼 수 있겠어요? 토지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표시하는 거, 이거를 두자로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죠. 그죠? 예, 경계 복원 측량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왜 경계를 토지에다가 복원하느냐면요. 안 보이니까 토지는.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경계가 이상하다. 그러면 측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측량을 해야 경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면적은 측량, 측정 무조건 이거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대장을 쪄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경계는 이제 우리가 도면을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선을 그리는 거, 땅바닥에다가 선을 그리는 걸 두자로 뭐라 그래?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판례들 있는데 판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그 지적법 시간에 그 공시법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실 판례들입니다. 넘기시고 지형. 자, 지형은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토지의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양, 토지의 모양. 토지의 모양은 현장 확인한다, 아니면 도면을 띄워본다. 토지의 모양, 현장 확인 아니면 도면. 무조건 도면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땅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그게 동그란 토지인지 네모난 토지인지 분간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형을 알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뭐를 떼어봐야 돼? 도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떼어야 되고요. 지세라고 하는 거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는데 지세라는 게 뭔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세는 토지의 경사, 기울기, 높낮이 뭐 이런 뜻이에요. 토지의 높낮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손에 뭐를 갖고 있냐면 종이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면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면에 여기다 이렇게 뭐를 그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계는 몇 차원적 개념일까요? 2차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면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선을 그렸으니까 두 가지 개념만 있잖아요. 선과 면. 2차원적 개념이죠. 근데 지세는 여기에 하나의 개념이 더 결합이 돼야 돼. 이 토지가 높이 솟았다든지 푹 꺼졌다든지 이거를 반영하는 게 지세예요. 그러면 지세는 차원이 몇 차원적 개념이에요? 3차원적 개념이야. 그러면
도면은 몇 차원적 개념인데 2차원, 지세는 3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지세는 무조건 어디에 가야 돼? 현장 확인을 해야 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지세는 100%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기본적 사항에서는 소재지 당연히 대장도구 알아줘야 되고, 건물의 구조는 무엇으로 건물을 만들었느냐, 건물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끝부분에 보면 시멘트 벽돌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시멘트 벽돌조는 뭘로 건물을 만들었다 이 뜻이야. 시멘트하고 벽돌하고 섞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는 얼마나 된 건물이냐, 뭐 내용 연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물의 면적은 측정해요 아니면 도면 봐요? 무조건 도면을 본다 그랬죠. 면적은 측정하거나 측량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도면을 보고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술도 없지만 장비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이 건물의 용도는요 아무데나 좀 써주시는데, 현재 우리 건축법상의 건물의 용도가 28개가 있습니다. 28개. 우리 지목도 몇 개가 있다 그랬죠? 28개. 건물의 용도도 28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의 방향 채색하시고 별표하시는데, 건물의 방향은 무조건 현장 답사해야 돼요. 왜 현장 답사를 해야 되냐면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등록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고, 뒷장 넘겨 볼게요. 권리관계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권리관계 제목 옆에다가 양갈래 펼치시고요. 권리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권리는 등기되는 권리, 다시 하나의 권리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씩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등기되는 권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는 건 저당권 있죠. 그렇죠? 저당권. 그러면 등기되지 않는 권리로는 우리 뭐가 있냐면 유치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는데, 똑같은 담보물권인데 하나는 등기되고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되는 권리는 뭘로 확인할 거예요? 등기부로. 이건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로 확인하면 돼요. 등기되지 않은 저당권은 무시해도 돼요. 그런 권리, 저당권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유치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로 확인해야 돼? 현장에 가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유치권이 점유.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권리조사. 뭐 권리조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권리분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권리분석하려면 일단 뭐도 떼어봐야 되고요. 등기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야? 현장 확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은 공보상 확인과 현장 확인이 꼭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박스에 좀 내려오면 희망가 뭐 혹은 의뢰 가격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손님이 최초에 희망하는 가격을 말해요. 손님이 최초로 희망하는 가격을 희망 가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매도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높겠어요 아니면 낮겠어요? 높겠죠. 그럼 높으면 그 금액대로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의견을 주는 거야. 그 매도인한테, 사장님 이렇게 내놓으셔서는 거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 거래해봤는데 요 정도 가격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는 거, 그걸 무슨 가격이라고 하냐면 거래 예정가 뭐 혹은 같은 말로 의견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이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학개론 과목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뭐 기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거 배우잖아요.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감정평가를 대충 할 줄 알아야죠. 나머지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과 무관한 얘기들이고요. 522페이지 가시면 4번에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 뭐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 그 페이지 쭉 내려오시다 보면 표 하나 나옵니다.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측에 이용 제한, 우측에 거래 제한, 거래 규제 있잖아요. 그걸 섞어 가지고 출제합니다. 섞어 놓고
다음 중 이용 제한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거래 규제 아닌 거 뭐냐, 뭐 이런 식의 출제가 되는데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구분하시는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좌측의 이용 제한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용을 제한한다는 거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한한다라는 뜻이에요. 제한한다. 이걸 이용 제한이라 그래. 예를 들자면 나는 집을 꽉 차게 짓고 싶은데, 내 토지가 있는데 꽉 차게 짓고 싶은데 꽉 차게 못 짓고 50%만 지래.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제한이에요? 이용 제한이지. 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칸에 거래 규제에다가는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거래 규제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서 무슨 권능이 있냐면 또 처분의 권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처분의 권능을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죠. 규제. 네, 규제하는 거. 이거를 거래 규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팔고 싶은데, 내 맘대로 팔고 싶은데 관청에서 허가받고 팔으래. 그러면 대표적으로 허가제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사고 싶은데 관청에서 그냥 사지 말고 뭔가 하나 받고 사래.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또 거래 있으면 뭐 60일 안에 신고하래. 오늘 배웠던 거 뭐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런 것 대표적으로 거래 규제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거 이제 섞어서 출제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5번에 시설물의 상태, 5번부터요.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좀 쳐볼게요. 5번 동그라미,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6번 벽면 도배 상태, 6번 동그라미, 7번 환경 조건, 요것도 동그라미. 그러면 몇 번 동그라미 하셨죠? 5번, 6번, 7번. 예, 그거 세 가지가 바로 요거에 들어갑니다. 요거. 상태에 관한 자료에 들어갑니다. 5번, 6번, 7번은 다 무슨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들이에요. 상태에 관한 자료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한다,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본다. 물어보는 거죠. 예, 누구한테 물어봐? 예? 누구한테 물어보죠? 이전 의뢰인에게. 예,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뭐 그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그렇죠? 예, 부동산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거를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면 낮추는 거,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의 좀 상대적인 개념은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9번은 제목에다가 좀 채색을 한번 해주시는데, 어디다가 해주시냐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채색하세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그러니까 모든 조세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세를 조사할 게 아니고 무슨 조세만 조사하면 된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요것만 조사하면 된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